네가 제대로 못 돌봐서 애가 죽었는데. 민석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것도 엄마라고 이혼 서류야. 지금 당장 서명해. 민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자리인데요? 민우가 저기.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가리켰습니다. 민석이 이혼 서류를 은지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8살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은지는 강제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몰랐습니다. 1년 후 자신이 은지의 빌딩 앞에서 무릎 꿇게 될 줄은. 제발 부탁이야. 가게 하나만 내줘. 제발.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정사진 속 민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8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은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3일 밤낮을 울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소 밖에서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은지. 등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 말이 안 들려? 이것 좀 보라고. 민석이 은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 서류 봉투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은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면 몰라. 이혼 서류야. 좋은 말로 할 때 군말 말고 지금 당장 서명해. 민석이 침을 뱉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이 무슨 자리인데 이래요? 우리 민우가 저기 저렇게 있는데.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영정을 가리켰습니다. 애가 저기 있으니까 지금 하자는 거야. 장례 끝나고 나면 너 분명히 딴소리 하면서 도망갈 거 아냐? 민석이 서류를 은지의 무릎 위에 획 던졌습니다. 몇 장의 종이가 검은 치마 위로 볼품없이 흩어졌습니다. 은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 30%? 이게 다예요? 은지가 헛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너처럼 무능한 여편네한테 30%면 과분하지. 네가 애를 금지옥엽으로 잘 키웠어. 뭘 했어? 네가 병수발 제대로 못 들어서 생떼 같은 내 자식 죽여놓고 무슨 염치로 돈 타령이야? 민석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빈소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밖에서 조문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3년 동안 병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우리 민우 지켰는데, 당신은 술 먹고 밖으로 돌 때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그렇게 지극정성인데 애가 왜 죽어? 결국 죽었잖아. 네가 재수가 없어서 애 기운까지 다 빨아먹은 거 아니냐고. 민석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빈소 밖의 소란이 더 커졌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혀를 차며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제발. 조문객들 보잖아요.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은지가 손이 발이 되도록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낮추긴 뭘 낮춰. 여기 온 사람들 다 알아야 해. 네가 얼마나 독하고 형편없는 엄마였는지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은 게 누군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민석이 은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은지가 힘없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영자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화상아. 이 재수옴 붙은 인간이 아직도 여기 버티고 앉아 있었어? 오영자가 은지를 향해 삿대질하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머님 소리하지도 마. 징글징글하다 정말.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귀한 손주 앞에 앉아 있어? 네가 죽였지? 네가 우리 민우 잡아먹은 거지. 오영자가 다짜고짜 은지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터니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민우 병원비로 쓰려던 두툼한 현금 봉투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돈 없다고 징징대더니 구석구석 잘도 숨겨놨네? 이거 민우 병원비 남은 거지? 오영자가 잽싸게 현금 봉투를 집어들어 자기 품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우리 민우 가는 길 외롭지 않게 장례비로 쓰려고 남겨둔. 장례비는 내 아들이 낸다. 자식 잡아먹은 년 돈은 더러워서 한 푼도 안 써. 이 돈은 그동안 우리 아들 속 썩인 값으로 내가 가져갈란다. 오영자가 눈을 치켜뜨며 현금을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은지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를 독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집안 돈으로 산 거지? 내놔. 오영자가 목걸이를 사정없이 잡아당겼습니다. 툭 소리와 함께 목걸이 줄이 끊어지며 은지의 하얀 목에 시뻘건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건 우리 친정엄마가 저 시집 올 때 주신 거예요. 그것만은 제발. 시집 왔으면 이 집 귀신이지. 친정은 무슨 얼어 죽을 친정. 입 닥치고 당장 여기서 꺼져. 너 같은 년은 내 손주 제삿밥 먹을 자격도 없어. 오영자가 은지의 어깨를 힘껏 밀쳤습니다. 은지는 영정 앞에 매달리듯 바닥을 기며 버텼습니다. 민우 마지막 가는 길만 보게 해주세요. 엄마로서 마지막 도리는 하게 해주세요. 은지가 바닥을 치며 울먹였습니다. 도리? 자식 죽인 년이 무슨 도리를 찾아? 네가 애를 제대로 지켰으면 저 어린 것이 왜 저기 앉아 있겠냐고. 내 팔자가 새서 애가 못 버틴 거야. 이 나쁜 년아. 오영자의 침이 은지의 얼굴에 마구 튀었습니다. 민석이 다시 다가와 볼펜을 은지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빨리 서명 안 해? 안 하면 나 민우 장례식 여기서 당장 때려치울 거야. 빈소 치우고 민우 그냥 길바닥에 내버려 둘 줄 알아. 선택해. 민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은지의 손이 서류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자식을 볼모로 잡고 이혼을 강요하는 남편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서명하면 그럼 우리 민우 장례식 무사히 치러줄 거예요? 은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이라고 해? 얼른 써. 민석이 재촉했습니다. 은지는 영정 속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아들은 그저 환하게 엄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우야.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은지가 피눈물을 삼키며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류 위로 뚝뚝 떨어진 눈물이 잉크를 시커멓게 번지게 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민석이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오영자가 옆에서 쾌재를 부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됐어.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까 저 물건 당장 치워버려. 오영자가 턱짓으로 문 밖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발인 때 올게요.
민우 가는 것만 보고 바로 갈게요. 꿈도 크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발인해와? 내일 나타나기만 해봐. 그땐 아주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오영자가 고함을 지르자 복도에 서 있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며 은지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은지는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자꾸만 주저앉으려는 것을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민석이 은지의 귀에 대고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내일 나타나면 경찰 부를 줄 알아. 내 자식 가는 길에 너 같은 년재 뿌리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빈소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조문객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소금처럼 뿌려졌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은지는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칼날처럼 눈을 찔러왔습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간드러지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이 웬 낯선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상가집에 어울리지 않는 빨간 입술에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보험금 나오면 우리 아파트 계약 바로 할 수 있는 거지? 여자가 민석의 가슴에 몸을 기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걱정 마. 민우가 아빠 효도하라고 큰 선물 남겨주고 갔으니까. 우리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야. 민석이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두 사람이 은지를 벌레 보듯 지나쳤습니다. 민석은 은지와 눈이 마주쳤음에도 모르는 사람 보듯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은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났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발인 날이었습니다. 은지는 새벽부터 장례식장 근처 담벼락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검은 옷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그녀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연구차가 빈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은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 아들의 유골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영자는 세상에 둘도 없는 할머니인 척 곡소리를 내며 뒤를 따랐습니다. 은지는 참지 못하고 담벼락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연구차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민우야, 우리 민우야. 민석이 유골함을 차에 싣다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귀신이라도 본 듯 험악해졌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또 나타나? 당장 안 꺼져? 우리 민우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져보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은지가 유골함을 향해 손을 뻗자 민석이 그녀의 손을 매정하게 후려쳤습니다. 손대지 마. 내 손 닿으면 우리 민우 좋은데 못 가. 민석의 고함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은지를 에워쌌습니다. 제발 엄마가 안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민우 겁이 많아서 혼자 못 가요. 은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엄마, 자식 죽여놓고 보험금 탐내던 년이 무슨 엄마야. 너 한 번만 더 알랑거리면 확 묻어버린다. 민석이 은지의 어깨를 발로 밀쳤습니다. 은지가 뒤로 고꾸라지며 굴러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은지가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낚아채 계단 아래로 팽개쳤습니다. 이딴 쓰레기 치워.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가방이 계단을 타고 구르며 은지의 초라한 짐들이 장례식장 바닥에 지저분하게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빗물에 젖어가는 아들의 옷가지와 물건들을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무릎으로 바닥을 기며
흙탕물에 젖은 양말 하나까지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빗물이 눈물인지 눈물이 빗물인지 모르게 얼굴을 적셨습니다. 부항 소리를 내며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은지는 젖은 가방을 가슴에 꼭 껴안은 채 멀어져가는 차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빗소리만이 텅 빈 장례식장 마당을 슬프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빗속을 헤매던 은지는 결국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공원 입구의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지붕이 있는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젖은 휴지, 깨진 손거울, 그리고 민우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 봉투가 물에 젖어 흐물거렸습니다. 은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글자를 비춰보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약 먹지 말라고 자꾸 그래요. 약 먹어봤자 소용없다고. 은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빠가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그만하자고 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엄마랑 더 놀고 싶은데 아빠는 내가 미운가 봐요. 편지지를 쥔 은지의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아빠는 회사 금고에 돈이 엄청 많다고 자랑해요. 근데 나 치료비는 아깝대요. 금고 비밀번호는 824예요. 내 생일이랑 똑같아요. 은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제 자식 생일을 금고 번호로 써놓고도 그 자식 목숨 살리는 돈은 아까워한 인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아파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안 아플 것 같은데 아빠가 엄마 절대 오지 말라고 해요. 엄마 오면 나 때린다고 겁줘요. 엄마,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은지의 눈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은지는 편지를 가슴이 미어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꺽꺽거리며 흐느끼는 소리가 텅 빈 공원에 서글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은지는 실성한 사람처럼 한없이 울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비가 그쳤습니다. 은지는 벤치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엄마를 찾던 민우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밤탱이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여 통 있었습니다.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은지 씨 병원비 미납건으로 마지막 통보드립니다.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재산 압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즉시 자진 납부 바랍니다.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정지되었습니다. 은지는 휴대폰을 툭 꺼버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거스름 돈 몇백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공원 벤치로 돌아와 김밥을 씹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는 다시 벤치에 누웠습니다. 이틀째 공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가 번뜩 눈을 떴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은지 씨 맞으시죠? 한참 찾았습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은지는 경계하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아세요? 제 명함입니다. 갑자기 찾아와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임성준, 하늘자산운용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산운용? 그런 곳에서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저는 돈도 없고 빚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은지가 잔뜩 가시를 세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아암 병동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민우군 어머니시죠? 성준의 목소리가 따뜻하고 낮게 깔렸습니다. 은지는 그제야 남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나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때 그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이 근처를 샅샅이 뒤졌어요. 성준이 은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은지는 초라한 행색이 부끄러워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댁 어머님, 10년 전에 돌아가신 김순자 여사님을 잘 아시죠? 은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엄마요? 어머니는 10년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건 왜 모르세요? 제가 어머님의 자산 관리를 남몰래 맡았었습니다. 은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엄마는 평생 시장에서 나물 팔던 분이에요. 재산이라곤 한 푼도 없으셨다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셨겠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비밀 신탁 계좌를 따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성준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10년 뒤에 딸에게 이 서류를 전하라고요. 10년 뒤에요? 왜요? 사위인 박민석 씨를 전혀 믿지 않으셨거든요. 돈 냄새 맡으면 딸을 괴롭힐 인간이라는 걸 진작에 꿰뚫어 보신 거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두신 겁니다. 성준이 서류를 펼쳐 은지 앞에 놓았습니다. 은지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얼마나 된다고요? 어머님이 남기신 작은 상가와 주식들을 제가 10년 동안 굴렸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은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20억이요? 우리 엄마가요? 네. 어머님의 뜻이셨습니다. 딸년이 살다가 정말 힘들 때, 기댈 곳 하나 없을 때 꺼내 쓰라고 하신 비상금입니다. 은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엄마가 나 몰래 이런 걸. 자식 사랑하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보셔야 합니다. 성준이 또 다른 검은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박민석 씨가 저지른 범죄 증거입니다. 민우군 사망 보험금 서류 위조건이죠.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사본과 민석이 보험사 직원과 만나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민석 씨가 은지 씨 몰래 민우군의 보험 수령인을 본인으로 바꿨습니다. 은지 씨 도장을 가짜로 파서 찍었더군요. 뭐라고요?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짓까지. 은지의 목소리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보험금만 3억 원입니다. 이미 박민석 씨 개인 계좌로 다 입금된 상태고요. 은지는 서류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민석의 가짜 필체, 위조된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다 구하셨어요? 남인 저를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병원 간호사 한 분이 제 딸아이 간병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분이 박민석 씨의 수상한 행동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했죠. 성준이 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 씨, 이제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이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은지는 서류를 으스러지게 꽉 쥐었습니다. 눈빛이 독하게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차가운 벤치에서 일어나시죠. 안전하고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다 준비해 놨습니다. 성준이 일어서자 은지도 홀린 듯 따라 일어났습니다. 근데 대표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친척도 아니고 아무 사이도 아닌데. 은지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제 딸아이도 5년 전에 소아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잠시 젖어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민우군 돌보시는 모습을 멀리서 늘 봤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이셨죠. 그런 분이 장례식장에서 그런 꼴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민우가 저를 통해 엄마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지의 눈에 눈물이 왈칵 고였습니다. 성준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시죠. 이제 그 인간들이 지은 죄 하나하나 다 돌려줘야죠. 은지는 고개를 세게 끄덕였습니다. 낡은 가방을 고쳐 메고 성준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석이 비싼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내연녀가 콧소리를 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인 거지? 걸림돌은 다 치운 거지? 내연녀가 민석의 팔에 매달리며 교태를 부렸습니다. 당연하지. 보험금 3억 들어왔지. 귀찮은 마누라 떼어냈지.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야. 민석이 샴페인을 벌컥벌컥 마시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여편네는 지금쯤 어디서 구걸이나 하고 있으려나?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빈털터리로 쫓겨났으니 길바닥에서 자고 있겠지. 꼴 좋다. 민석이 비열하게 웃으며 내연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강남 아파트 계약하러 가자. 제일 좋은 층으로 골라봐. 어머, 오빠 진짜 최고다. 사랑해. 두 사람이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반짝였지만 민석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비웃던 은지가 지금 자신의 숨통을 끊을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성준이 마련한 오피스텔은 깨끗했습니다. 은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 편하게 계세요. 성준이 짐을 내려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세상 천지에 저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선 깨끗이 씻고 푹 쉬세요. 내일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니까요. 성준이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입맛 없으셔도 기운 차리셔야 합니다. 드실 만한 것들로 채워뒀으니 꼭 챙겨 드세요.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고 말고요. 제가 좋아서 마음이 시켜서 하는 일입니다. 은지 씨는 그저 건강만 잘 챙기세요. 성준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밤중이라도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정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성준이 나가고 은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은지는 소파에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오니 굳어있던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과 죽 밑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밥을 데워 한 숟갈 크게 떠넣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서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가에 섰습니다.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민석은 그 계집과 웃고 떠들고 있을 것입니다. 은지의 눈빛이 서늘한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준이 노트북과 가죽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이미 단정하게 차림을 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얼굴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성준이 인사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대표님 덕분에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어요. 은지가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부터는 박민석 그 인간이 가진 것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겁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니까요. 성준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석 씨가 운영하는 대성정밀이라는 회사 말입니다. 겉보기엔 플라스틱 부품이나 찍어내는 평범한 중소기업 같죠? 네, 성실하게 일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만날 돈 없다고 징징대길래 정말 힘든 줄 알았고요. 천만에요. 매출이 1년에 3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장부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들어온 돈은 많은데 나간 돈은 더 많게 조작해놨어요. 성준이 화면의 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원자재를 산다고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실제로 만든 물건은 그 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지가 화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설마 그 돈을 다 빼돌린 건가요? 맞습니다. 횡령이죠.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개인 계좌로 야금야금 빼돌린 겁니다. 이 가명 계좌들을 보세요. 돈이 빠져나간 뒤에 꼭 박민석 씨 회사 근처 ATM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됐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은지는 화면 속의 숫자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파렴치한 인간, 애 병원비 아깝다고 사정사정하게 만들더니 뒤로는 이렇게 돈 잔치를 하고 있었네요. 당장 고소할 수 있나요? 물론 고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은지 씨, 법으로만 해결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인간이 빠져나갈 구멍도 많아요. 더 확실하고 통쾌한 방법이 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졌습니다. 무슨 방법인가요? 그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어요. 박민석 씨 공장 부지 말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납니다. 이 땅 주인이 요즘 돈이 급해서 땅을 내놨어요. 은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설마 그 땅을 우리가 사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그 20억으로 이 땅을 사버리는 겁니다. 15억이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요. 은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땅 주인이 저라는 걸 알면 그 인간 자빠지겠네요. 당장 나가라고 하면 공장 기계들 다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장을 옮기려면 돈이 수억 원 깨질 거고 새로 들어갈 자리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임대료를 10배로 올리든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든 우리 마음입니다. 은지의 입가에 처음으로 서슬퍼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당장 진행해 주세요.
그 인간 피눈물 흘리는 꼴, 제 눈으로 꼭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 법인 명의로 조용히 사들릴게요. 은지 씨 이름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짠하고 보여줘야 제맛이니까요.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라는 목표가 생기자 은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보험금 들어오자마자 이 인간이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다 나옵니다. 화면에 카드 사용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강남 일식집에서 150만 원, 명품 매장에서 500만 원, 호텔 스위트룸까지 아주 아이 죽은 돈으로 축제를 벌였더군요. 은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제 새끼 죽으면 슬퍼할 줄 아는데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요. 성준이 위로하듯 은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 기록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뒀습니다. 보험금 반환 소송 때 제출하면 판사도 기가 막혀서 은지 씨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은지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민우의 편지를 꺼내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민우가 남긴 이 편지도 힘이 될까요? 여기 아빠가 치료 못 받게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성준이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그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압이라는 자가.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닙니다. 필적 감정부터 받고 결정적인 증거로 써야 합니다. 이건 천륜을 어긴 범죄예요. 은지는 편지를 다시 받아 가슴에 꼭 댔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꼭 내 억울함 풀어줄게. 저 인간들 죗값 다 치르게 해줄게. 오후가 되자 성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일어설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일 오전에 저랑 같이 부지 매입 계약서 쓰러 가시죠. 우리 힘 합쳐서 저 악마 같은 인간들 꼭 심판합시다. 성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지는 그 따뜻하고 단단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화려한 쇼핑몰 화면을 보며 입이 찢어지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연녀가 민석의 목에 팔을 감고 애교를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오빠, 이 차 진짜 멋지다. 벤츠 신형이라는데 이거 타고 드라이브 가면 다들 쳐다보겠다. 그렇지? 우리 수준에 이 정도는 타줘야지. 계약금 넣어버려. 2천만 원인데? 민석이 거만하게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한테 보험금 3억이 공짜로 생겼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 샤넬 가방도 하나 사주면 안 돼? 에이, 하나가 뭐야. 100개라도 사줄게. 내일 당장 백화점 가자. 돈은 쓰라고 있는 거야. 민석이 내연녀를 끌어안으며 낄낄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들이 제일 잘 나가는 줄 알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긁어대는 카드 내역이 은지의 노트북에 실시간으로 차곡차곡 쌓여 자신들의 목을 죄의 밧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요. 은지는 화면 속에서 늘어가는 빨간 숫자들을 보며 조용히 의조렸습니다. 그래, 실컷 써라. 그 돈이 다 내 무덤 파는 돈이니까. 은지는 민우의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달빛을 받은 은지의 얼굴에는 이제 슬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의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성준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 직인이 찍힌 접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험금 반환 소송 정식으로 접수 완료됐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성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석 그 인간한테도
통지서가 갔을까요? 은지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등기 우편이니까 오늘 오후쯤이면 그 인간 손에 쥐어졌을 겁니다. 성준이 시계를 확인하는 순간 은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석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눈으로 성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걸려왔네요. 은지 씨, 당당하게 받으세요. 제가 녹음 버튼 누르겠습니다. 성준이 녹음기를 켜자 은지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은지, 너 미쳤어? 너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전화기 너머로 민석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소리부터 지르다니요. 은지는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법원에서 온 이 종이 쪼가리 이거 뭐야? 네가 감히 나한테 소송을 걸어?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건 우리 민우 목숨값이고 당신이 내 도장 몰래 파서 훔쳐간 돈이잖아요. 뭐? 훔쳐? 이 여자가 입이라고 막 놀리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민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판사님께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어떻게 내 서명을 위조했는지, 그 돈으로 어떤 여자랑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낱낱이요. 이게 진짜. 너 어디야?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어? 당장 안 튀어와?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 필요 없고요. 법정에서 만나요. 끊을게요. 은지는 민석의 욕설이 더 터져나오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은지 씨. 아주 훌륭했어요. 성준이 녹음을 멈추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전화로 협박한 것까지 다 녹음됐어요. 저 인간은 지 무덤을 지가 파고 있는 겁니다. 민석이 저렇게까지 날뛸 줄은 알았지만 막상 직접 목소리를 들으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은지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제 그 인간은 은지 씨 발밑에서 기게 될 거예요. 성준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은지는 차를 마시며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같은 시각 민석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민석이 책상 위에 있던 화병을 벽에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비서가 사색이 되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더 큰 일? 소송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민석이 눈을 희번덕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장 부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새 주인이 보내온 공문 보세요. 비서가 벌벌 떨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이 서류를 낚아채듯 빼서 읽었습니다. 하늘 자산운용? 여긴 또 어디야? 임대료를. 뭐, 2배를 올린다고? 이 미친놈들이 노망이 났나? 게다가 원래 5년이었던 계약 기간도 1년으로 줄이겠답니다. 조건 안 맞으면 이번 달 말에 당장 짐 싸서 나가래요. 뭐야? 우리 기계가 몇 대인데 한 달 만에 어디로 가? 당장 새 주인 연락처 알아내. 돈을 달라는 건지 나를 죽이겠다는 건지 만나서 단판 지을 테니까. 민석이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내연녀가 화려한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나왔어. 근데 밖에서 웬 소리를 그렇게 해.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 오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연녀가 입술을 삐죽거리며 다가오자 민석이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금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쇼핑백 들고 알랑방귀 낄 때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내연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책상 서랍에서 소주병을 꺼내 병째로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석의 사무실로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민석 씨 되십니까? 세무조사 나왔습니다. 민석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세무조사요? 갑자기 왜요?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횡령 및 탈세 정황이 뚜렷해서 장부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컴퓨터와 서류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금고 속에 숨겨둔 비자금 장부 10억 원의 행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했다. 진짜 망했어. 민석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 오영자가 머리에 띠를 두르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석아, 이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은행에서 대출금 연체됐다고 압류 들어온다는데. 어머니, 지금 제 정신 아니니까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있게 생겼어? 동네 사람들이 너 조만간 쇠고랑 찬다고 손가락질을 해대는데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이게 다 그 여편네 때문이지? 그 재수 없는 년이 소송 걸어서 이 사달이 난 거지? 오영자가 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당장 가서 빌어. 발가락이라도 핥으면서 소송 취하해달라고 하라고. 너 감옥 가면 난 어떡해. 민석은 어머니의 곡소리를 뒤로 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장례식장에서 은지를 빗속으로 쫓아내며 비웃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은지는 성준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회사는 이제 숨만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무조사에 임금 체불까지 겹쳐서 곧 부도날 거예요. 성준의 말에 은지는 묵묵히 밥을 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신기하게도 돌덩이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면 법원에서 만날 텐데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피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민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잖아요. 은지는 창밖을 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를 던지던 그 남자의 손, 자신을 밀치던 그 시어머니의 얼굴. 이제는 은지가 그들에게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은지는 민우의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민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엄마가 저 사람들 죗값 다 치르게 해줄게. 지켜봐줘. 은지는 편지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독한 다짐의 눈물이 은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지는 성준과 함께 조정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바위덩어리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지 씨, 손이 많이 차갑네요. 긴장되시죠? 성준이 은지를 안심시키듯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네, 대표님.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은지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은지 씨는 진실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준이 은지의 어깨를 듬직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민석이 나타났습니다. 변호사를 앞세우고 걸어오는 민석의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려입은 정장이었지만 목깃이 구겨진 셔츠가
그의 처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민석이 은지를 발견하고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습니다. 은지는 이번만큼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민석을 쏘아보자 오히려 민석이 먼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님, 저 여자가 그 전처입니까? 민석의 변호사가 은지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요. 저 독한 년. 민석이 이빨 사이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기세가 등등한데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요? 아, 시끄러워요. 돈 받았으면 돈값이나 제대로 하라고요. 민석이 짜증을 내며 변호사를 밀치듯 조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고 조정위원이 사람들을 안으로 불렀습니다. 은지와 성주는 왼쪽에, 민석과 변호사는 오른쪽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은 이은지 씨가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권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부터 들어보죠. 성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위험 있게 일어났습니다. 피고 박민석 씨는 원고의 인감도장을 가짜로 파서 보험금 수령인을 몰래 바꿨습니다. 여기 보험사에서 제출받은 서류 원본과 은지 씨의 진짜 도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성준이 조정위원회 책상 위에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다릅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여기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서명은 은지 씨의 글씨가 절대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건 누가 봐도 다른 도장인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피고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십시오. 성준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강남 일식집에서 100만 원을 쓰고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까지. 이게 자식을 잃은 아비가 할 짓입니까? 조정위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굳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셨네. 민석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다 내 돈으로 쓴 거지. 누가 훔친 돈으로 썼대요? 내 자식 보험금 내가 좀 썼기로 써니 뭐가 문제냐고. 박민석 씨,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조정위원이 엄하게 호통을 치자 민석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피고 측 할 말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민석의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난감한 듯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그게 서류 절차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뢰인이 경황이 없어서 실수요? 도장을 파고 서명을 가짜로 한 게 실수라고요? 지금 농담하십니까? 성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워낙 복잡한 일이 많다 보니 이혼 도장 찍기도 전에 보험금부터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소리 그만하세요. 성준의 일침에 민석의 변호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며 민석의 눈치를 보더니 조정위원에게 제안했습니다. 조정을 희망합니다. 보험금의 절반을 돌려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절반요? 은지가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차분하지만 가시돋친 목소리였습니다. 전액 다 내놓으세요. 단 한 푼도 당신 같은 인간 손에 묻어있게 둘 수 없어요. 민석이 참지 못하고 은지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야, 이은지, 너 진짜 작정했구나? 네가 뭘 안다고 잘난 척이야. 내가 뭘 아느냐고요?
내 자식 죽은 돈으로 당신이 그 계집이랑 하하호호 웃고 떠든 거 내가 다 안다고요. 은지가 민석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장례비 아깝다고 나보고 돈 내놓으라던 당신이 그 계집 가방 사줄 돈은 있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자, 조용히 하세요. 조정위원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은 전액을 원하고 피고 측은 절반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피고 측 주장은 근거가 아주 부족합니다. 민석이 다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보세요. 저 여자가 지금 연기하는 거라고요. 우리 합의 이혼했다니까요. 합의 이혼요?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 영정사진 앞에 이혼 서류 던지면서 서명 안 하면 장례식 안 치러준다고 협박한 게 합의예요? 은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언제 협박을... 여기 그날 장례식장에서 당신이 한 말, 내 어머니가 당신한테 당한 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들려드릴까요? 성준이 휴대폰을 꺼내 들자 민석의 변호사가 황급히 민석의 팔을 잡아 앉혔습니다. 사장님,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망치고 싶으세요? 조정위원이 혀를 끌차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군요. 조정 성립 안 된 것으로 보고 재판 기일 잡겠습니다. 조정 같은 거 안 합니다. 저는 재판 끝까지 갈 겁니다. 저 인간이 지은 죄 판사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할 거예요. 은지의 단호한 말에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실 밖으로 나오자 민석이 은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야, 너 잠깐 나 좀 봐. 이거 놓으세요. 어디서 손을 대. 은지가 힘껏 팔을 뿌리쳤습니다. 은지야, 제발. 우리 좋게 좋게 끝내자. 내가 사과할게. 응? 내가 미안하다. 민석이 갑자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사과 소리가 우리 민우 귀에 들릴까봐 무섭네요. 제발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돈이 필요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얹어줄게. 소송만 취하해줘. 당신은 끝까지 돈밖에 모르네요. 난 돈 따위 필요 없어요. 은지가 민석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민석이 뒤에서 악을 썼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원하는데? 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은지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벌을 받는 걸 보고 싶어요.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돈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꼴,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민석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은지는 성준과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은지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장하셨어요. 성준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표님, 민석이 얼굴을 보니까 이제야 확신이 들어요. 제가 가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민석은 소주병을 든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화장을 고치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법원 갔다 왔다며? 어떻게 됐어? 보험금 그거 우리가 다 가지는 거 맞지? 망했어. 다 돌려주게 생겼다고. 민석이 소리를 지르며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뭐? 돌려준다고? 그럼 내 아파트는 어떡하고? 오빠가 사준다고 했잖아. 지금 아파트가 문제야? 나 잘못하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오빠 진짜 너무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떵떵 치더니. 나 이제 오빠 못 믿어. 내연녀가 짐가방을 챙겨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석은 깨진 소주병 조각들이 널린 바닥을 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비웃던 그에게 비참한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재판장은 민석에게 보험금 3억 원 전액과 그동안 밀린 이자, 그리고 소송 비용까지 낱낱이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은지는 판결문을 품에 꼭 안고 법원 계단에 섰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은지 씨,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네요. 성준이 옆에서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 혼자였으면 길바닥에서 울고만 있었을 텐데. 은지가 판결문을 가슴에 묻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통은 이제부터 저들의 몫이에요.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죠. 공장 부지 임대료 통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죠. 성준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의 회사는 이미 여기저기서 터진 폭탄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10억 원대 횡령이 꼬리를 잡혔고 추징금만 3억이 떨어졌습니다. 민석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넋나간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독촉장, 압류예고장, 경고문들이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사장님, 저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야? 또 뭐야? 기분 더러운데 왜 자꾸 기어들어와? 민석이 발악하듯 짜증을 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밀린 월급 당장 내놓으라고 사장실로 올라오겠답니다. 다음 달에 준다고 해. 내가 돈을 찍어내냐? 나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저래. 벌써 2달째입니다, 사장님.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쌀쌀 돈도 없다고 다들 눈이 뒤집혔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벌벌 떨렸습니다. 민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없어. 돈 없다고. 나도 지금 한강 가게 생겼는데 누가 누굴 챙겨. 당장 나가라고 해. 민석이 악을 쓰자 비서가 겁에 질려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민석이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니 직원들이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석은 각성하라. 우리 애들 굶어 죽는다. 월급을 지급하라. 구호 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민석의 귀를 때렸습니다. 민석은 귀를 막으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의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뭐 좀 방법이 없어요? 민석 씨,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은지 씨 쪽에서 강제 집행 신청했습니다. 지금 당장 통장 압류 들어갑니다. 뭐요? 압류? 아니, 장례식 때 그렇게 순하던 여편니가 왜 이렇게 독하게 굴어? 빨리 돈 빼두라고 했잖아요. 이제 제 손 떠났습니다. 전화 끊습니다. 뚝소리와 함께 연결이 끊겼습니다.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비자금 계좌에 남은 돈이라도 건져야 했습니다. 저기 돈 좀 다 찾으려고 하는데요. 급해서 그래요. 빨리요. 민석이 창구 직원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단말기를 두드리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계좌는 오늘 오전에 법원에서 압류 조치가 내려져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벌써?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돈 내가 찾겠다는데. 민석은 은행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다
경비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핸들을 미친 듯이 때리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은지, 이 독한 년, 나를 아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집에 도착하니 이번에는 내연녀가 거실 가득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짐들은 다 뭐냐고. 보면 몰라. 나 짐 싸는 거야. 오빠랑은 오늘로 끝이야. 내연녀가 립스틱을 바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뭐, 끝? 너 미쳤어?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돈? 오빠 이제 알거지잖아. 세무조사에 압류해. 나까지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나 아직 젊어. 오빠 같은 퇴물하고 인생 망칠 순 없지. 내연녀가 캐리어를 덜컹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야, 김지연. 너 이럴 수 있어? 내가 우리 민우 보험금까지 너 가방 사주는데 썼는데 누가 사달래? 지가 좋아서 사줘놓고 왜 난리야? 자식 목숨값으로 바람 피운 오빠가 제일 나빠. 잘 먹고 잘 살아라. 내연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석은 텅 빈 집 거실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설상가상으로 공장 부지 소유주로부터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임대료를 2배로 올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석은 눈동자가 뒤집혀 성준의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나 대성정밀 박민석이야. 대표 좀 만나자고.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시면 면담 안 됩니다. 비서가 차갑게 막아섰습니다. 이봐, 임대료가 2배라니 이게 말이 돼? 나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거야? 대표님께선 이미 서류로 말씀하셨습니다. 협상 의사 없으시니 법대로 하라고요. 민석은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엘리베이터에 태워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추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휑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급전이라도 빌려보려고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 사장, 우리 사이에 미안하게 됐네. 형편 안 좋은 거 소문 다 났는데 누가 빌려주겠어? 10군데 넘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핸들에 이마를 박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오영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민석아, 이게 다 무슨 꼴이냐? 우리 살던 집까지 경매 넘어간다는데 이제 어디서 자냐? 어머니 그냥 가세요. 나 죽겠으니까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요.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소리야. 야 이놈아, 내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당장 은지 찾아가서 빌어. 발가락이라도 핥으면서 빌라고. 싫어. 내가 그년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어. 그럼 우리 다 같이 굶어 죽자는 거야? 나라도 갈란다. 오영자가 씩씩거리며 은지의 오피스텔로 쳐들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은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자 오영자는 다짜고짜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내 새끼야. 내가 다 잘못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여긴 왜 오셨어요? 은지가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석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세무조사에 압류해. 애가 아주 해골이 됐어. 제발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잘못했다. 응? 오영자가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하신 짓들 벌써 잊으셨어요?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은지야, 네가 마음이 넓잖아. 한 번만 살려줘라. 제 아들 영정 앞에서 이혼 서류 던지던 당신 아들, 제 목걸이 뜯어내던 어머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 민우 마지막 인사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서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빌게, 응? 아니요. 용서 같은 거 안 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 민우가 살아 돌아오나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다음엔 경찰 부를 거예요. 은지는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오영자는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독한 년아, 너도 똑같이 당할 줄 알아. 네가 사람이야? 은지는 문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승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민우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우야, 엄마 잘했지? 저 사람들, 이제 시작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강남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5층짜리 건물이 당당하게 은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글씨로 민우빌딩이라는 간판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은지 씨, 드디어 오늘입니다. 우리 민우빌딩 완벽하게 완공됐습니다. 성준이 은지 옆에 서서 감격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죽고 싶단 생각뿐이었는데 내가 이런 건물의 주인이 되다니요. 은지가 촉촉해진 눈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그 인간에게 되찾은 보험금을 금쪽같이 운용한 결실입니다. 자, 이제 주인이 들어가셔야죠. 성준이 묵직한 빌딩 열쇠 뭉치를 은지에게 건넸습니다. 은지는 그 열쇠를 소중하게 받아 쥐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대리석이 거울처럼 빛났고 공기마저 고급스러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1층은 은지 씨 뜻대로 민우 북카페로 꾸몄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성준이 유리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향과 커피향이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뒹굴며 책을 볼 수 있는 폭신한 쿠션과 예쁜 테이블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 북카페. 우리 민우가 책 읽는 걸 참 좋아했는데 아픈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잠시라도 병 고통 잊고 웃었으면 좋겠어요. 은지는 민우 북카페라는 글자를 손으로 정성스레 쓰다듬었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는 이미 임대가 꽉 찼습니다. 주변보다 월세를 조금 낮췄더니 착한 사장님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5층은 바로 엘리베이터가 5층에서 땡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드넓은 사무실과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통유리창이 나타났습니다. 은지 씨 사무실입니다. 이제 당당한 회장님 소리 들으셔도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여기가 정말 내 사무실이라고요? 세상에나. 은지는 창가로 달려가 발밑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년 전엔 빗속에서 쫓겨나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는데 하늘이 도우셨네요. 정말 하늘이 도우셨어. 이제부턴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이 빌딩 관리인으로 딱 붙어서 은지 씨 평생 지켜드릴 테니까요. 성준의 진심 어린 말에 은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강남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허름한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아래서 퉁퉁 부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회사는 공중분해됐고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 이제 그에겐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낡은 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렸습니다. 박민석,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문 안 열어? 오늘 이자 안 갚으면
내 다리 하나는 내놓아야 할 거야. 사채업자의 험악한 고함에 민석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발소리가 멀어지자 민석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200만 원. 이 돈을 어디서 구해? 정말 죽겠네, 죽겠어. 민석은 머리를 쥐어뜯다가 침대 밑에 굴러다니던 낡은 신문을 펼쳤습니다. 구인 광고란에 적힌 일용직 모집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석은 평생 잡아본 적 없는 삽자루를 잡기 위해 인력사무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거기 아저씨, 일해본 적 있어? 손이 너무 고운데? 현장 감독의 핀잔에 민석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요.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 다 합니다. 민석은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서 무거운 벽돌을 날랐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터져 피가 맺혔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평생 떵떵거리며 사장 소리 듣던 그가 이제는 푼돈 10만 원을 벌기 위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일당을 받은 민석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그 여편네 내쫓을 때만 해도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민석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다가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강남에 솟은 민우빌딩, 소아암 환자들의 안식처되다 마이너스 건물주 이은지 씨 인터뷰. 화면 속에는 예전의 초라함은 온데간데 없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의 은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뭐, 이은지? 이 빌딩이 그 여편네 거라고? 말도 안 돼. 내 돈 3억 뺏어가더니 강남에 빌딩을 세워? 민석은 분노와 질투로 눈이 뒤집혀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졌습니다. 내 돈이야. 그 빌딩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이 독한 년 나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옆방에서 벽을 쾅쾅 두드리며 욕설이 날아왔지만 민석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야위고 늙어버린 시어머니 오영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들었어요? 그 여편네 강남에 빌딩 샀대요. 우리 돈 다 가로채서 빌딩주가 됐다고요. 뭐라고? 그년이 빌딩을 샀어? 아이고, 내 아들 돈 뺏어가더니 천벌을 받을련. 당장 가자, 민석아. 가서 우리 목 내놓으라고 멱살이라도 잡아야지. 오영자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민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민석은 그 길로 은지의 빌딩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서 있는 건장한 보안 요원들과 화려한 빌딩 숲의 위용에 눌려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비굴하게 담벼락 뒤에 숨어서 빌딩 입구에 적힌 관리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빌딩 임대 문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민우빌딩 관리실입니다. 어떤 용도의 사무실을 찾으시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성준의 신사적이고 단단한 목소리에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게 제일 작은 방 하나 없나요? 제가 형편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 빌딩은 공실이 없습니다. 대기자도 수십 명이라 어려우실 것 같네요. 전화가 툭 끊겼습니다. 민석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세운 빌딩에 방 한 칸 얻을 처지도 안 된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시각 5층 사무실 창가에 서 있던 은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으로 사라지는 민석의 초라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가 왔었나 보네요.
방금 관리실에 전화까지 했고요. 성준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뒷모습만 봐도 그 인간인 거 알겠네요. 은지는 다시 창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저 남자는 은지의 인생에서 한낱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저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네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은지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강남의 야경보다 더 밝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은지의 빌딩은 강남에서 복덩이 빌딩이라 불리며 입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임대료가 합리적인 데다 건물주 은지의 성품이 워낙 온화해 한번 들어온 입주민들은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1층 민우 북카페에서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아주 용감하고 착한 토끼가 살았단다. 사나운 늑대가 괴롭혀도 꿋꿋하게 견뎌냈지. 은지가 그림책을 펼쳐 보이자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가자 은지는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책들을 정성스레 정리했습니다. 은지 씨, 잠시 위로 올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성준이 북카페로 들어오며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표님? 박민석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그 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네요. 은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낼까요? 성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은지는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올라오라고 하세요. 오늘 확실히 끝내야겠어요. 10분 후 민석과 오영자가 5층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석은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얼굴은 까맣게 타서 예전에 거만하던 사장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영자는 뼈만 남은 손으로 민석의 팔을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여긴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지가 차분하게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2사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면목이 없다. 하지만 네가 우리 좀 살려줘야겠다. 오영자가 비굴하게 2 손을 모아 비비며 말을 뗐습니다. 여기 1층 구석이라도 좋으니 가게 하나만 내다오. 우리 아들 기술은 좋잖니? 붕어빵이라도 구워 팔게 해주면 안 되겠니? 죄송하지만 어머님, 보시다시피 저희 빌딩은 빈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은지가 서류를 넘기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리 나면 우리한테 제일 먼저 주면 되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대기자만 수십 명입니다. 순서대로 해야죠. 제가 법대로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은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민석이 갑자기 바닥으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미쳤었어. 민우한테도 너한테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어. 민석이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그 사과, 우리 민우가 들을까봐 겁나요? 제발 은지야, 나 사채업자들한테 쫓겨서 정말 죽게 생겼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줘. 당신이 장례식장에서 이혼 서류 던지며 나 밀칠 때, 내가 빗속에서 우리 민우 유골함 안고 빌 때, 그때 당신은 내 사정 단 한 번이라도 봐줬나요? 은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며 서러움이 맺혔습니다. 민석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손님들 모시고 나가주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은지가 배를 누르자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있던 오영자가 갑자기 눈을 치켜뜨며 은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 네가 우리 재산 다 뺏어가고 이제 우릴 길거리로 내쫓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성준이 재빨리 오영자를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건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비켜. 저 여편네 머리끄덩이라도 잡아야겠어. 네가 우리 아들 돈으로 호강하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봐. 오영자가 발악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보안 요원들이 두 사람을 양팔로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창가로 걸어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리며 어머니를 부축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내 마음속의 지옥도 저 사람들과의 악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지 씨. 이제 정말 은지 씨만을 위한 인생을 사세요. 성준이 은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민우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화사한 꽃바구니를 유골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왔어. 엄마가 다 끝냈다. 내 아빠도 할머니도 자기들이 지은 죄값 다 치르며 살게 해줬어. 은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엄마 마음이 참 편해. 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고마워, 민우야.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다. 은지는 유골함 유리에 이마를 맞대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니 밤하늘의 별들이 민우의 눈동자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뒤 은지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세상을 다 품은 듯한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우 빌딩은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따뜻한 안식처로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민우 장학재단을 설립해 수많은 아이의 목숨을 살리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성준은 여전히 은지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지와 성준은 옥상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거 아세요? 저 며칠 전에 민우 아빠 소식 들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지낸답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이 다 망가졌대요. 지금 무영고 병동에서 홀로 누워 지낸다네요. 성준이 은지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용서하실 건가요? 은지는 찻잔을 내려놓고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했어요.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제 미워할 힘조차 아깝거든요. 하지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용서한다는 것과 다시 엮이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현명하십니다. 은지 씨답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은지의 하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민우야,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 네가 준 이 사랑, 세상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며 살게. 은지는 하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빌딩 외벽에 민우 빌딩 간판이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빛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은지의 삶이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남편의 배신, 시댁의 구박 속에서도 은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딛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어서는 것임을 은지는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우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엄마를 통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요? 인생은 때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은지처럼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